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식으로 돈 버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주식 투자에서 어떤 것을 잘해야만 돈을 벌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경제학자들도 이것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주식 투자 수익의 결정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켓 타이밍. 시장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누구나 꿈꾸는 거죠.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 파는 것. 아닙니다. 요즘은 더 이런 얘기도 하죠. 지하실에서 사서 우주에 갖다 파는 것. 그죠? 이런 절묘한 타이밍. 두 번째가 종목 선택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인생 주식. 내 운명을 바꿔줄 로또와 같은 대박 주식 하나만 만나면 나 인생이 바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 선택 자체가 이 투자 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자산 배분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주식과 채권에 또 국내에는 몇 퍼센트 넣고 해외에 몇 퍼센트 넣고 또 이것 자체를 요즘 굉장히 핫한 전기 자동차에 넣을 거냐 아니면은 전기 자동차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다른 분야에 차기에 뜰 분야를 찾아서 넣을 거냐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것. 이 세 가지 갖고 연구를 하는데 과연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결정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80년대 초죠. 그게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선 기관 투자 감사, 연기금을 다루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사학연금이라든가 교직원 연금이라든가 이런 연금을 운용하는 그 연금 운용 기관 투자가들의 성과를 분석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의 성과는 종목 선택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마켓 타임일까? 자산 배분일까? 이런 실증적 연구 결과는 놀랍게도 종목 선택이나 마켓 타이밍이 아닌 자산 배분이 무려 그 투자 성과의 90%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물론 아주 엄밀한 우리 물리학의 법칙처럼 반복해서 실험을 하더라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도 일종의 사회과학이거든요. 사회과학은 좀씩 바뀔 수는 있지만 대략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자산 배분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학자들이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증명하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는데 그때 수상했던 인물이 바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포트폴리오 이론을 수학적으로 처음으로 증명했던 해리 마코이츠가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게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노벨상은 원래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만든 상이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유언에 없었습니다. 이 상은 나중에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 어느 나라 은행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스웨덴 중앙은행이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좀 자랑을 하려고 자기네 설립 3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상이 바로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노벨상과 달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나이가 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화학상, 물리학상, 문학상 이런 것들 다 합해보게 되면 대략 한 50대 중반 정도, 한 55세 정도 평균 나이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은 보통 60대 중후반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이론을 제기하더라도 이 이론이 시간이 흘러서 정말 타당한지 검증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노벨상을 잘 받으려고 그러면 일찍 죽는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자체는 뭐냐면 당연히 학문적 성취가 있어야 되고 학문적 그 이론을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초에 실증적으로 자산 배분이 이제 중요하구나 이런 것이 나왔고 90년대 초에 세월이 흘러서 90년도에 이제 해리 마코이츠가 받으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자 분야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처럼 된 겁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산 배분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그러면 워렌 버핏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워렌 버핏이 가치 분석, 그 가치 투자자니까 주식의 가치 분석은 예술이자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분석 말고 가치 분석이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게 되면 종목 선택에 가깝습니다.
좋은 회사 주식을 사서 가치가 있는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려고 그러면 가치 있는 회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일대 기금, 그러니까 예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예일대 운영비를 주거든요. 매년 운영비도 주고 또 돈을 계속 빌려야지 좋은 학생들, 좀 돈은 없더라도 똑똑한 학생들을 데려서 장학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돈을 쓸 수 있도록 예일대 기금을 운영하는데 이 기금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산 배분의 슈퍼스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스웬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개별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자산 배분하고 남한테 돈을 맡깁니다. 본인이 직접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스웬센을 자산 배분의 대가라고 얘기하고 또 데이비드 스웬센이 워렌 버핏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치가 아니라 자산 배분이죠. 자산 배분은 과학이자 예술이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데이비드 스웬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켓 타이밍과 종목 선택보다 자산 배분이 훨씬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자산 배분의 중요성은 시장에서 거의 힘을 투자자들에게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처음 제가 증권 시장과 인연을 맺은 게 제가 기자 생활할 때인데 제가 외환위기 97년도 말에 외환위기 터지기 한 달 전에 이제 증권 시장을 처음 출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환위기 겪고 나서 2000년대 초에 정말 주가가 무섭게 올랐습니다. 무섭게. 그래서 개인 투자자 슈퍼스타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도 유튜브를 보게 되면 내 계좌 인정해가지고 이제 자기 얼마 벌었다 이런 거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계좌 인증까지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 돈을 버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뭐 취재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이런 겁니다. 이 상한가 따라잡기, 데이 트레이딩. 일종의 이제 모멘텀 투자들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마켓 타이밍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하면 난 때려 죽어도 저렇게 못하겠다. 돈 버는 게 정말 어렵구나 주식으로. 그들은요 정말 시작하기 전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시장이 열리는 동안 온통 곤두서 있습니다. 시장이 생각이.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참 돈 버는 건 좋은데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저건 어찌 보게 되면 주식에 저당 잡힌 삶이 아닐까. 그러니까 돈 버는 건 좋은데 저렇게 사는 게 과연 좋을까. 그래서 저는 저런 방법으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켓 타임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학자들도 분석을 했지만 그냥 제 경험적으로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제일 어려운 거다 저게. 그래서 두 번째 종목 선택을 하는 것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고수라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정말 깊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확실히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분산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극히 소수고 이 집중 투자라는 기업 분석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투자자 중에 세스 클럭만이라는 굉장히 존경받는 투자가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가란 무엇이냐? 투자가는 워크하드 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고강도의 지적 노동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투자로 생존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왜? 이 시장은 너무나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렵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실제로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굉장히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뭐 재표 보는 건 기본이고요. 뭐 실제로 뭐 기업 탐방도 갈 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에 가서 그 기업을 물어보기도 하고 뭐 소비재 기업이게 되면 이런 분도 봤어요. 그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 거 보려고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매일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봤고 뭐 게임 회사 주식을 살라고 뭐 한 달 동안 그 PC방 가가지고 정말 미치듯이 게임하는 분도 제가 뵌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 게임이 정말 대박 게임이 아니고 확인하고 싶어서.
그 정도 깊숙이 들어가야만 사실은 종목 선택으로 돈 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집중 투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많이 알아야 리스크가 준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저거. 그리고 제가 뭐 직장 생활 하는데 그리고 뭐 옛날 기자 생활 뭐 지금도 바쁘지만 기자 생활도 엄청 바쁘거든요. 할 수 있을까? 그런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자산 배분에 대한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되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할 수 있겠다. 왜? 내 돈을 주식과 부동산, 주식과 채권으로 나누고 이 돈을 내가 미국에 넣을 거냐, 뭐 중국에 넣을 거냐, 한국에 넣을 거냐 자산 배분할 수 있고 또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장하는 섹터 요즘 같은 경우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걸 꾸준히 내가 투자해 나가면 되거든요. 내가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또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자산 배분이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퇴 자산을 운용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집중 투자가 좋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마켓 타이밍 정말로 잘할 수 있어. 해보십시오. 뭐 그럼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마켓 타임으로 성공했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제가 30년 넘 가까이 돈을 계속 벌고 계신 분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종목 선택, 집중 투자자거나 아니면 자산 배분가들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자산 배분 같은 거 공부를 할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좀 자산 배분하면서 뭐 금도 넣고 주식도 넣고 채권도 넣고 뭐 중국에도 좀 투자하고 미국에도 좀 투자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수단이 없었어요. 우리 기관 투자가들은 수단이 있었죠. 돈이 많으니까. 돈을 뭐 몇천억씩 운영하니까 내가 이 펀드 만들어줘. 근데 큰 펀드 만들어주면 만들어주거든요. 투자회사에서. 근데 개인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젠 가능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해졌을까요? 바로 ETF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장 디스 펀드가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전에는 감히 상상도 없을 자산 배분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ETF와 친해지지 않으면 자산 배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끝으로 그러면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자산 배분 이론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는 예일대 기금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스웬센 박사입니다. 데이비드 스웬센 박사님이 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어떤 원칙 같은 것은 세 가지를 자기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주식 중심의 포트폴리오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너무 낮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주식을 100% 가져가서도 안 되지만 주식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가져가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식은 여러분들 한 나라 주식에만 넣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있어야 되고 뭐 미국도 있어야 되고 뭐 이머징 마켓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것도 주식에서 또 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분산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세금을 따져야 된다. 그 세금은 당연한 얘기죠. 세금을 좀 많이 내면 당연히 수익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라든가 퇴직연금이라든가 뭐 ISA 계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세금 효율적인 수단이고 그 자체로 우리가 ETF라든가 각종 펀드들을 활용해서 자산 배분할 수 있는 어떤 금융상품 바구니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우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미래 중독자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얘기하는 제가 어떤 진화심리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인간만큼 내일 훗날을 생각하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미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미래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누구나 돈 벌 수 있겠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워렌 버핏의 파트너이자 뛰어난 그 자체도 투자가인 찰리 먼거의 얘기입니다. 투자는 미래와 관계된 행위이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내가 그나마 잘 알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집중 투자의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커다란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경제학에서 이거는 검증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산 배분을 통해서 분산 투자하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 겸손한 마음으로 내 돈을 지켜가면서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